네, 저는 오늘 무덤 없는 죽음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북클럽에 공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해석이 어렵다. 굉장히 짧거든요. 심지어 이 분량에서도 절반만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좀 잘 설명해 볼 수 있도록 소화한 대로 그냥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의 테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이 유명한 테제를 던진 학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봐야 할까 했을 때 우리가 의자를 만든다는 것은 앉는다는 이런 본질을 정해놓고 우리는 이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 본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계에서 자신을 투신하고 이 세계가 얼마나 괴로울지라도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그 몫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싸우면서 점차 자기의 본질을 결정짓는다는 것, 결국에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인간의 장폴 사르트르의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숙명론, 그러니까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실존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트르도 이 다양한 문학 작품으로 이제 사회에 참여한 분이셨죠. 그래서 이 무덤 없는 주검은 1946년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이때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무덤 없는 주검이 그 연극 대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설명도 없고 희곡이라서 이 하나하나 거기 이제 행동들이 나와요. 이마를 짚는다. 왜 짚은 거지? 막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잘 꼭꼭 씹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946년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직후였어요. 근데 이 세계 2차 대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이제 거의 그 나치즘이죠. 근데 이 나치즘, 민족주의로 이제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통치하려고 이제 침략하고 이랬던 안타까운 그런 희대의 역사였죠. 근데 그 많은 침략당한 나라 국가 중에서도 이 프랑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6년에 쓰여졌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얘기인데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과 패전국 이렇게 진영으로 극단으로 나뉘는 것인데 영토마저도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치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존과 그리고 어떻게 좀 비시 프랑스라고 하는데 좀 정치적으로 뭔가 수탈당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외부의 세력에 침입을 받는 그런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시 정부는 나치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하게 되는 그런 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독립군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레지스탕스가 나라를 이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자기 나라의 정통성 그리고 자주권, 자유, 나의 주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이 있는 이런 단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마키 단원이라는 단원을 약간 창작해서 희곡으로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하나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경계선 상에서 여러분들은 전쟁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르트르는 이 무덤 없는 주검을 통해서 너네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저런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하나를 놓고 대독 협력파, 대독 저항대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대독 협력파라는 것은 독일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독일에게 협력하는 그런 정부라고 보시면 되고, 대독 저항대는 아까 그 레지스탕스들, 우리나라를 되찾겠어라고 하는 그런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독 협력파는 이 란드리를 수장으로 부하직원, 크로셰, 페트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대독 저항대는 장이라는 수장을 통해 소르비에, 카노리 뭐 이런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단원들로. 그게선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독 저항 때 레지스탕스들의 수장인 이 장의 행방이 이 대독 협력파한테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독일에게 넘겨줘서 이 대독 그 저항 정신들을 다 말살시켜야 되는 거고 없애야지 이제 더 침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대독 저항 때를 이런 끔찍한 고문으로 통해서 계속 밝혀내려고 끔찍한 고문을 합니다. 그러나 대독 저항 때는 이 장이라는 인물이 단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런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 끝이 결말이 비참한 죽음일지라도 이 장의 소재를 절대 발설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저항대들은 마지막에 장을 빼놓고 모두 다 죽습니다. 이 결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키고자 했고 이 전쟁이란 실존에서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같이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은 도대체 사르트르가 말하는 무덤 없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산 사람조차도 그리고 죽은 사람들조차도 이 경계가 없어요. 그냥 다 무덤에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래서 무덤 없는 죽음이란 굴복의 언어로 란드리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대독 협력파의 수장이죠. 그 사람은 이 실존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굴복의 언어로 자기가 무덤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대독 협력파에 협력을 하는 선택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들은 이 란드리와는 다르게 굴복하지 않고 내 끝이 죽음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내 그 무덤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주체성을 주장한 단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 단원들이 그런 신념을 통해서 주체성을 통해서 나아간다고 한들 이 전쟁이란 실존 앞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프랑스와는 어떤 인물이냐면 대독 저항 때에서 가장 어린 단원으로 15살 소년이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놓고 발설하지 말고 고문을 당하라고 하니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원들의 손으로 프랑스화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책임이니 우리들은 무덤 없는 주검이 된 프랑스화의 무덤이 되겠다라고 그 책임까지 떠안고자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이제 비극인데요. 네,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굴복의 언어로 가려진 무덤에서는 이 대독 협력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독 협력파에서도 두 인물이 또 갈려서 상반되는 고문에 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크로셰는 이 고문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이 고문만을 위한 고문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들을 발설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고문만을 해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란드리는 이 대독 협력파의 수장으로서 어쨌든 내가 이끄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으려고 자꾸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독 저항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의 정신성은 무엇인지, 이런 투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문 장면 이후인데요. 고문 이후로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란드리와 크로셰의 상반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란드리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피투성이들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역겨운 거예요. 근데 크로셰는 아니다. 고문만을 위해서 고문만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피 씻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공포에 떨기 때문에 이것은 수단으로 남겨놔야 된다 하면서 둘이 상반되는 이 말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란드리는 난 먹을 수가 없다. 알아듣겠느냐. 나는 상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결국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로셰는 또 고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잔인성을 보여주냐면 이 단원들은 벽장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다 묶인 채로 체포되어 왔는데 이 가하는 고문이 거기 사이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비틉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비틀다 보면 어쩌겠어요. 다 손목이 으스러지겠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고함을 안 지르니까 더 막대기를 돌려 꺾어버려. 그리고 결국에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알코올병으로 앙리에게 주면서 다시
깨워서 다시 고문을 하겠다라는 이런 잔혹함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란드리는 이걸 보면서 이마를 짚으면서 넘더리가 난다는 듯이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했을 때 그 고문을 통해서 걔네들이 입을 열 애들이 아니야.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른 방 가서 해봐. 이렇게 귀찮다는 듯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프로셰는 옳다구나 하고선 다른 방에 가서 또 고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란드리는 또 어떤 또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페트렌이 오타가 아니에요. 페트렌이 이 마지막에 얘네들이 너무나 발설을 안 하니까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냥 12발 쏴서 죽여버리자. 그놈들 얼굴 보기도 싫다. 이제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근데 란드리는 거기다 대고 아니야. 그 12발 쏜다는 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저항대들이 얼마나 쉬운 죽음 그것을 원하겠어? 이러면서 오히려 그거는 그자들이 원하는 걸세. 자네 알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란드리는 또 되게 의문적인 말을 되게 많이 던져 이 희곡에서. 그래서 그래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트렌 부하 직원이 누구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라디오에서도 독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신경질적으로 막 꺼버리던가 아니면 클래식으로 전환하던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했을 때 누구고 자시고가 할 것이 있냐. 독일군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 앞에서는 다 모두 다 매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란드리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다. 내가 지금 독일이 승리하고 있으니까 독일의 편에 든 거지. 그 고문당하는 놈들이 오늘의 그놈이 내일의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계속 바뀔 것인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리에 맞는 선택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선택에 자꾸만 정당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저도 이 란드리를 보면서 참 나쁘게만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나쁜 인간이긴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고문 앞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수를 터뜨리면서 다 동물이야 이렇게 싸잡아서 그래도 걔네들은 별 볼 수 없을걸? 그 죽음 앞에서 동물일걸? 이러면서 싸잡아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는 이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계속 다른 선택을 하네? 재수없는 날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란드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실토하지 않는 놈을 보면 가슴이 뭉클거려. 그 저항파들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보면서 뭉클거린다는 표현이 사실은 이게 연민이나 동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성이랑 그런 주권에 대한 집착 그런 것에 대해서 조소를 날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항파들은 그런 란드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그런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들을 계속해요. 자신은 이런 전쟁이라는 굴레 속에서 실리를 택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원 중에 한 명인 소르비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하지. 우리는 형제니까. 왜냐면은 이 저항파랑 협력파 모두 같은 프랑스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끌리는 것 같은 기분일 거야. 그런 눈빛은 내가 아니고 당신 자신일 거야. 너도 이미 사실 알고 있을걸? 이러면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하는, 투영되게 하는 그런 인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들은 남들이랑 다른 선택을, 똑같은 실존에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소르비에가 그래서 스스로 무덤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계속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르비에가 첫 번째 고문의 대상자로 불려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고문에서는 그 수장님 그 소재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고문을 해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르비에가 고문을 당하는 사이에 장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 벽장에 숨어들어서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은신처로 삼아.
그래서 이제 같은 그 벽장 안에 갇혀져 있는 공간에 들어와 있게 된 거죠. 근데 소르비에가 고문을 그 30분간의 고문을 처절하게 견디고 왔는데 장이 있는 걸 보니까 막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나는 이 장의 소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말한 건데 내 옆에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냐. 이거 결국에 또 내 선택일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장이 이 소르비에가 단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난 안 됐지만 난 어머니였어도 내가 고자질 했을 거야. 나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심신이 너무 지쳐있고 난 참다운 모습을 알고 있어. 난 발설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카노리가 이 소르비에한테 우리는 같은 동지일세.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 매맞는 오늘의 당신과 그 소중했던 그 물을 같은 단원 류씨에게 나눠준 어제의 자네랑 어떻게 다를 수 있겠냐. 그게 진실인 거고 당신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동지애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소르비에는 결국에 두 번째 고문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장이 어디 있는지 자기는 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의 상담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그 소재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장은 저기야 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문관들이 다 거기를 보겠죠. 그런 사이에 이제 소르비에가 창문에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탁 올라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협력파들한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난 이겼어. 너네들 나 죽이려고 했고 너 비밀 가져가려고 했지? 아니 그럴 수 없어. 난 뛰어내릴 거야. 나는 내 무덤마저 스스로 선택해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앙리와 카누리 그들에게 난 말하지 않았다. 이 동지애를 안고 결국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정신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네,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이 리씨라는 단어는 여성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문이 남성 단원들과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수치스럽게 강간을 하고 당하고 왔는데 이 리씨가 그러고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그놈들이 사실 다시 찾으러 오는 것이 소원이다. 왜냐면 다시 나를 때리는 것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놈들이 나한테서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비웃어주기 위함이다. 내가 이만큼의 정신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동지에 투철하다는 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놈들의 눈을 보고 비웃어주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사실 이 수장인 장이 리씨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원래. 그래서 이 장이 그러지 말게 당신의 아픔, 그 고통 같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민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 리씨는 그것마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대차게 거절하는데 그렇게 당신이 느낀 고통과 내가 느낀 고통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자꾸 거절을 하니까 장이 자신의 손목을 내리쳐요. 왜냐면 앙리가 손목이 부서졌던 것처럼 그 고통과 나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나무통을 가져와서 자기 손목을 내리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리씨는 비웃으면서 아니요. 당신 고통 결정하는 거 당신 거잖아요. 우리들의 고통은 어떠한 굴욕이 있었고 그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고통받은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고통과 우리가 선택한 고통은 결코 같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장을 계속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없는 주검의 무덤이 되어버린 이제 프랑스와인데요. 프랑스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린 15살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잡혀오자마자 막 그 벽장 안에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말이나 좀 제발 해달라. 좋은 소리만 나면 된다. 그놈들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리를 좀 들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불안을 겪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하고 이렇게 내지르는 탄성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남성 단원들 소르비에, 카노리, 앙리가 점차 고문을 당하고 오면서 이 불안도는 최고조가 되어버립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고문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리씨가 사실은 이 프랑스와의 누나였거든요. 누나가 이제 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오자 그 프랑스와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불안이. 누나는 원치 않아도 나는 원한다. 어떤 삶이라도 원한다.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선택은 지금 당장의 삶인 거죠. 그래서 누나의 수치심은 사실 일생 중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살아야 되니까 우리 살아요. 그런 투지 의지 나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지들은 사실 이 60명이라는 그 자신들의 선택에 60명이라는 목숨이 다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스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장이 그것을 또 말리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장에게 선택하라고 해요. 60명의 동지인가 프랑스아가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 실존 속에서 당신이 빨리 선택해야 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 전쟁이라는 실존이 이런 것을 보여주게 하는 안타까운 너무 슬픈 장면이었는데 결국에 장도 잠시 동안 주저하다가 이윽고 자리를 뜨는 거죠. 그냥 암묵적으로 프랑스아를 죽이겠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단원이 프랑스아한테 다가가서 목을 졸라서 결국에 죽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프랑스아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란 그 속에서 자신들이 죽였던 예전에 떠올리게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죽이게 됐느냐 했을 때 이 독일군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그 독일군들에게 딸린 12명의 인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선택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동지들을 살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수류탄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데타슈였다. 그 데타슈도 내 마음에 주검이 없이 죽었는데 내 안에 무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네도 생각나지 않는가. 우리를 자수하려니까 자네가 말렸지 않았는가. 이 프랑스와 죽음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너가 납득이 된다면 참 다행한 일이겠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견딜 수 있으니까 다행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데타슈는 죽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 마음의 안식이란 절대로 없겠지. 그리고 내가 눈을 가리고 벽 앞에 세워질 때까지 절대로 없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서도 꼬마는 죽어야만 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의 나는 무덤이 되겠다라는 장면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와는 처음에 여기 단원들한테 협력하려고 단원들이랑 같이 일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였어요. 말해줬냐. 나는 그저 난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왔다. 나는 영웅이 될 사람도 아니고 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고 하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들에게 동일시되는 어린 아이였던 것이죠. 이런 순수한 영혼이었는데 그 순수한 영혼이 만약에 발설을 하게 된다면 대독 협력파와 그게 뭐가 다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은 그 어린 영혼의 순수한 영혼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주고자 이제 선택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씨는 그의 누나였잖아요. 그 리씨도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프랑스의 죽음에 대해서.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난 당신들의 팔에 어깨 그 책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 위에 있는 꼬마는 가볍지만 나에게 너무 무겁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침묵을 그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내가 강간을 수차례 당하더라도 나는 지키겠다. 우리들은 일심종체다라고 하면서 결의를 다시 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제 장은 결국에 3명만 남아요. 리씨, 앙리, 카노리만 이렇게 3명의 단원만 남게 되는데 장은 그들에게 거짓 정보로 이제 입을 맞춰요. 그 협력파들한테 내가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해라. 사실은 나는 거기 없을 테니. 그리고 너네들은 빠져나가라. 이렇게 입을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알려줘라 하는데 이 루시는 그것마저도 화를 냅니다. 왜냐면
복수를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거짓 정보마저 걔네들이 알게 된다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냐, 자기네들이 결국에는 발설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류씨마저도 그런 분노감에 휩싸여서 이제 복수만을 위한 복수로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카노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르트르의 선택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무것도 판정되지 않는다. 자네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선택 하나하나가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자네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투항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고 포기하면 그것처럼 험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놈들을 불러서 그 거짓 정보를 알려주는데, 람드리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 고문을 위한 고문하는 그 크로시 있죠. 걔가 다 쏴줍니다. 그래서 람드리도 주저앉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희곡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신성, 그 투쟁, 의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단원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것인데, 이런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실 하나하나의 죽음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하나의 뭐랄까 죽여야 하는 대상들이거나 나는 오늘 내일도 없이 사는 사람들일 텐데, 그래도 이 장,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는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이유를 자꾸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싸웁시다. 그리고 결국에 끝까지 싸워서 한 사람은 위한 일이 아니라 이 동지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어도 그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게, 그러니까 내 선택 순간순간 하나로 동지들이 사는 것에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또 그리고 운만 있다면 내가 무의미하게, 이 전쟁 속에서 무의미하게 죽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르지라고 하면서, 저는 전쟁에서의 선택이 어떤 것이었나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흐르는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왔던 그 순간에 저도 책임이란 그 단어가 되게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너 그 성적에 치생학과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가. 그리고 그거는 직업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야 하면서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왔던 저를 좀 반성하게 되면서, 아, 사르트르가 말하는 주체성이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보게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